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렵다. 눈앞의 배신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를 찾는 것이 진정한 시작이다. 결혼이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더군요. 남편을 신뢰했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저를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시작할 때 그저 평범한 인생을 기대했어요. 그저 평범하게만요. 그런데 살아보니 평범하게 사는 게 참 힘든 거더라고요. 결혼 당시 제 친정아빠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시부는 큰 한정식 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학원 선생으로 일을 하며 성실하게 돈을 모아왔고요. 결혼을 준비할 즈음엔 모은 돈이 1억 정도였어요. 사람들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1억은 상당히 큰 돈이었죠. 남편도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비슷하게 1억 정도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모은 돈을 합쳐서 1억을 더 대출받아 3억짜리 전셋집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3억짜리 전셋집을 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3억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서울에서 집 구할 때는 정말 500원 들고 동네 슈퍼 가는 기분이더군요. 발품을 팔며 매일매일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은커녕 그저 그런 집조차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점점 연차만 쓰다 허탕만 치고 돌아오니 허탈하더군요. 그렇게 며칠 동안 고생하던 어느 날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좋은 집 찾았으니까 요소 부동산으로 달려와라. 네 주소 문자로 찍어주마. 기대를 하며 달려갔지만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찍어준 주소지는 딱 봐도 저희가 가기 어려운 비싼 동네였거든요. 기대가 드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혹시 싸고 좋은 매물을 찾으셨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시아버지의 그 전화가 저에게 행운과 기회의 전화가 아니라 오히려 지옥의 시작이었음을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도 못한 채 그저 시아버지의 말을 믿고 부동산으로 남편과 달려갔죠. 시아버지가 적어준 부동산으로 달려갔을 때 처음에는 정말 허탈했어요. 여기 매매해라. 곧 집값이 그리로 오를 곳이야. 시아버지가 추천해준 곳은 30평짜리 아파트였는데 매매가가 무려 10억이 살짝 넘었습니다. 황당했죠. 10억대 아파트를 알아보았다면 저도 얼마든지 좋은 아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아파트가 없어서 못 들어가나요?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죠. 당시 저희에게 10억이라는 그 금액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의 생각은 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비 남편은 처음부터 남들보다 멋지게 10억짜리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마치 신혼부터 성공한 인생을 보여주고 싶은 듯 그 아파트를 고집했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 집을 사겠다는 거야. 죄송해요 아버님. 저희 이 집 매매 못해요. 가진 돈은 고작 2억인데요. 대출 받으면 되잖아. 요즘 영끌이 되세요. 불로 대출 받아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 그냥 우리도 눈 딱 감고 풀 대출 받자. 8억까지는 대출도 안 나와. 남편은 대출을 최대한 끌어와서라도 그 집을 사자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출 8억이 애들 장난이야? 8억이면 이자만 얼만 줄 알아? 한 달 이자만 당신 수입만큼 나와. 아니다, 더 나올걸? 이자 내고 나면 무슨 돈으로 먹고 살래?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잔디 뜯어다가 부쳐 먹을래? 그리고 이렇게 무리해서 대출 받았다가 집값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 집값 오를 거야. 우리 아빠 말 틀린 적 없어. 부동산 불패 몰라? 사실 우리 아빠도 부동산으로 부자 된 거란 말이야. 남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큰 빚은 감당도 안 되거든요. 이때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나서셨습니다. 아이 설마 내가 니들 8억 대출 받아 이 집 사라고 여기로 불렀겠냐? 내가 이 집 사주마. 와, 순간 신봉사처럼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네? 아버님께서 이 집을 매매해서 저희 주신다고요? 아 젊은 것들이 그렇게 담이 작아서야 어디에 쓰냐? 아이 어서 계약서 쓸 준비해. 그깟 8억에 왜 이렇게 소란이야? 아 니들 모은 돈 2억 있다고 하니 내가 딱 5억만 대주마. 물론 8억 다 대줄 수 있지만 아 그럼 니들 버릇 나빠질까봐 차마 그러진 못하겠다. 3억 정도는 대출 받고 왜 그건 니들이 열심히 벌어서 갚아 나가. 아들이 결혼하는데 집 하나 못 해주겠냐며 5억을 흔쾌히 대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처음엔 그를 의심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5억이라니, 그렇게 큰 돈을 저희에게 주신다니 정말로 감사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죠. 순간 이런 시아버지를 모시게 되다니 난 정말 복받은 며느리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괜히 옆에 있는 부동산 아주머니에게 실실거리며 그랬죠. 이분이 저희 시아버지세요. 아이고 세대 좋겠어요. 시아버지만 바뀌기 전에 어서 도장부터 찍어. 집 정식 계약은 일단 며칠 뒤에 하기로 하고 가계약금만 걸어둔 저희는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댁에서 난리가 났죠.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부에게 5억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셨습니다. 당신이 제정신이요? 얘들한테 무슨 그런 큰 돈을 주시냐고요. 쟤들이 결혼해서 얼마나 살 줄 알고요. 요즘 흔하디 흔한 게 이혼인데. 아, 내 아들한테 내 돈 주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아직 식도 안 올린 애들한테 그게 할 소리야? 그건 내가 결정한 일이요. 저는 중간에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은 신이 났는지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시아버지께서 5억을 주신다고 해도 남은 3억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3억도 부담되는 수준의 대출은 매한가지였거든요. 그때 시아버지의 5억 지원 소식을 들으신 친정 부모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박가사돈께서 신혼집에 5억이나 보태신다고? 네 시아버지 되실 분이 부자는 부자인가 보다. 아이고, 우리 딸 부잣집 며느리 되고 장하다. 당신도 참 부잣집 며느리가 되는 게 장한 일이야. 그런 게 천민자본주의야. 그깟 돈 죽을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하면서 돈보다 사람 인성을 봐야지. 상준 씨 인성도 좋은 사람이야. 아빠 걱정하지 마. 그래. 수진아 오늘 우리가 부른 이유는 말이다. 사돈 어른께서 신혼집에 5억을 해주신다니 우리도 사업 보태주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친정아빠가 저를 위해 그렇게 큰 결정을 해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저 딸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 감사함이 말로 다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너무 큰 돈을. 됐다. 아빠 엄마는 너만 잘 살면 된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전부야. 그래, 시집 가서 잘 살아. 시부모님 말씀 잘 듣고 효도하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큰 결정을 해주신 아버지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모은 1억과 친정아버지가 주신 4억으로 총 5억을 만들고 시아버지에게는 4억만 받기로 했어요. 남편이 가진 1억을 신혼집에 넣고 부족한 4억만 시아버지에게 받기로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부부는 각자의 집에서 반반씩 신혼집에 돈을 보태는 모양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더 적게 부담을 지면 나중에 그 불균형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결국 우리는 각자의 집에서 5대5로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 시대에 자식을 둔 부모님의 희생이라 생각되어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께서 4억을 보태주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었지만 그 방식이 조금 이상했어요. 시아버지가 내놓은 조건은 신혼집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하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당연히 남편 상준 씨와 제가 공동 명의자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부 신혼집의 지분을 50%로 하겠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 말이 조금 낯설었어요.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맞는 말 같은데 뭔가 위화감이 있달까요? 남편도 그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시아버지께 조심스럽게 항의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신혼집인데, 그냥 우리가 공동 명의로 하고 저희 둘이서만 관리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내가 5억 내는 거니 그에 대한 내 권리는 당연히 있는 거다. 너희들이 잘 살고 나한테 효도하고 네 손자도 숭붕숭붕 낳으면 네가 말 안 해도 내 집은 너한테 넘길 테니 걱정 마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가 이혼을 했을 경우를 염두에 두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사업가 시아버지셔서 철두철미하다 생각했어요. 이후 남편이 시아버지를 설득했지만 그 어떤 설득도 통하지 않았죠. 결국 남편은 시아버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불만이 많았나 봐요. 자신이 모은 1억은 신혼집에 보태지 않고 예금으로 따로 가지고 있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신혼집의 지분은 제가 50%, 시아버지가 50%를 가지는 형태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조금 당혹스러웠지만 어쨌든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시아버지께서 큰돈을 내주셔서 우리가 좋은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고 이 집에서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컸으니까요. 더군다나 시아버지는 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내 집은 모두 아들한테 넘길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명의 문제야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죠. 어차피 팔 것도 아니었고요. 시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힘써주는 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잠시의 불편함일 뿐 우리가 몇 년만 잘 사는 모습을 시아버지에게 보여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신혼집이 나중에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줄은요. 신혼집이라는 행복의 상징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낼지 그때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또 한 번의 시댁이 이상한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부모님은 서로 다른 집에서 살고 계시다는 거였죠. 별거를 하고 있으시다고? 아니 왜? 사이가 나빠 보이진 않았는데. 혹시 이혼을 준비 중이셔?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 사이 좋으셔. 이혼할 계획도 전혀 없고 그냥 10년째 각자 집에서 따로 지내고 계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사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더군요. 어떻게 부부가 그렇게 오래 따로 살 수 있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시부모님 집이 같은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차를 타고 20분 넘게 가야 하는 떨어진 동네였죠. 아니 그럼 주말 부부도 아니고 평일 부부도 아니고 무슨 이게 따로 사는데 함께하는 부부라고 해야 하나? 아니, 뭐, 편할 땐 찾아가고 서로 잘 지내. 그냥 각자 자기 생활하는 거지. 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신데? 그냥 다른 집에서 따로 사시는 거야? 뭐, 그렇지. 아이, 우리 부모님만의 스타일이야. 너도 보면 익숙해질 거야. 계속 캐묻기엔 남편 입장도 있고 하니 그저 마음속으로 의아해하며 넘겼습니다. 왜 그렇게 따로 사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고 결혼하고 첫 추석에 그 궁금증에 힌트를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바로 막내 신우였죠. 남편에게는 누나 한 명과 여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막내 신우는 결혼 전에도 그리고 저희 결혼식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제 결혼식에 오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막내 신우의 존재 자체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신우가 추석 명절에 시댁에 불시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가족들에게도 얼굴을 안 보였는지 시부모님과 남편도 놀라더군요. 그런데 그런 막내 신우가 저를 보고 이상한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가족들 사이에서 조용히 있던 막내 신우가 어느 순간 제가 혼자 있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새언니, 오빠 믿지 마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믿지 말고. 그 말에 깜짝 놀라 쳐다보니 막내 신우는 아주 진지한 얼굴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 집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안 사는 거 알죠? 엄마 아빠도 자기들끼리 서로 못 믿어서 저러는 거예요. 만약 결혼 전에 새언니를 개인적으로 알았다면 나 이 결혼 뜯어 말렸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얼떨떨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싶었죠. 신우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엄마 아빠한테 내가 어디 사는지 비밀로 하고 있어요. 나도 엄마 아빠랑 연 끊고 그냥 조용히 사는 중이에요. 오늘은 새언니 만나서 꼭 이 말 해주고 싶어서 굳이 이 집구석에 찾아온 거예요. 이미 결혼했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 언제나 조심해야 돼. 항상 의심하고 방심하지 마요. 막내 신우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막내 신우가 제게 무슨 말을 하는 걸 눈치챈 시모가 급하게 저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꼭 막내 신우 입을 막으려는 것처럼요. 둘이 벌써 친해졌니? 무슨 말을 그렇게들 정답게 해? 나도 좀 껴다오. 친해지긴. 나 갈게 엄마. 그러자 막내 신우는 급하게 자리를 뜨더군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이후 막내 신우는 짧은 인사를 가족들에게 하고는 가버렸어요. 우습게도 가족들 어느 하나 막내 신우를 붙잡지 않더군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막내 신우는 왜 우리 결혼식에도 안 오고 왕래를 잘 안 하냐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 정신적으로 좀 맛이 가서 정신과도 자주 다녔었고, 마음 못든 신경 쓰지 마. 우리 집에서는 내놓은 자식이야. 말 좀 예쁘게 해. 그래도 당신 여동생이야.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걱정도 안 돼? 지가 알아서 잘 살겠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3년 전에 아주 난리를 치고 집 나갔거든. 무슨 난리? 아이, 몰라. 당신도 신경 쓰지 마. 더 물어봐도 남편은 조개처럼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래서 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 신우가 제게 경고한 말들은 굳이 남편에게 하지도 묻지도 않긴 했어요. 그저 막내 신우의 말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고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죠. 그런데 그 말이 오래 굽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결혼을 친구와 지인들은 모두 부러워하고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축하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누나인 큰 시누이가 문제였어요. 시어머니는 툭하면 저희 부부 신혼집에 찾아와서 이것저것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결혼한 이후 일주일에 5번은 방문하더군요. 나중에는 남편을 닥달해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는 저희 부부가 있건 없건 자기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을 뒤지고 작은 방을 뒤지며 감시와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벽지 디자인하고 색은 뭐야? 아주 온통 흰색이네. 내가 그렇게 꽃벽지 하라고 했는데 결국 네 맘대로 했구나. 어머님, 요즘 누가 꽃 실크 벽지로 도배해요. 요즘에는 이렇게 백색으로 많이 해요. 내가 유행을 말했니? 내 취향은 꽃벽지니 그걸 하라고 한 거지. 넌 대학도 나온 애가 가만 보면 참말귀를 못 알아먹는구나. 에휴, 벽지하고는 아주 지 닮아서 집을 정신병원처럼 꾸며뒀네. 에휴, 어머, 이건 뭐야? 천장에 웬 선풍기를 달아둔 거야? 아, 그건 실링팬인데 요즘 유행하는 유행 됐다. 잔말 말고 이번 주 주말에 벽지 다시 해라. 괜히 돈 들여서 하지 말고 네가 직접 해. 힘 좀 들어봐라. 지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배우지. 매일 찾아오셔서 인테리어며 가정 가구에 대해 한 말씀씩 하시는데 참 속상했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가는 거라서 하나하나 고심하며 꾸몄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마치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며 구박을 하셨죠. 물론 처음에는 애교도 부리고 시어머니와 친해져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시집 오자마자 시어머니 말씀이 거슬린다고 거기에 대고 맞싸움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집안의 어른이시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됐고 그 스트레스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신혼의 행복을 만끽해야 할 때였지만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의 방문으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어요. 나중에는 한낮에 집 비번을 누르는 소리에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참 자주 하셨어요. 넌 참 복도 많다. 집을 사주는 시부모라니. 그것도 10억짜리 명품 아파트를? 예,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하게 불편했어요. 집도 시댁에서 50%, 친정에서 50%를 해준 상황이잖아요. 적지만 제 돈도 들어갔고요. 마치 시댁이 전부를 마련해준 것처럼 행동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때부터는 저도 고분고분하게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어른이시기에 좋게 대응할수록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심해졌거든요. 내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거니 앞으로 매달 용돈으로 200만 원씩 넣거라. 나 아니었으면 이자 비용에 월세 비용까지 매달 더 큰 돈 나갔을 거 아니야. 어머, 어쩌죠? 이번 달에 남편이 일이 없어서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거의 반찬값 정도 벌었나? 그래서 상준 씨가 용돈 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상준이만 돈 버니? 너도 벌지 않니? 넌 어려워지면 은행에 이자도 안 내고 집주인한테 월세도 안 내니? 그러면 은행에 차압 걸리고 집주인한테 쫓겨나는 거야. 지금 내가 용돈 달라는 건 만만해 보여서 안 주려고 이러니? 우리가 여기에 돈을 얼마나 넣었는데? 집을 사줬으면 뼈를 깎아서라도 효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걔들도 은혜를 한다는데 넌 어쩜 걔만도 못하니? 평생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효도하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당연히 효도해야죠, 어머님. 남편한테 시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매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친정 부모님께 평생 효도할 생각이고요. 얘 봐라. 결혼했으면 이제 친정은 남이야. 친정 부모 생각을 왜 하니? 너 설마 친정에 돈 주니? 나 몰래 친정에 돈 가져다 줘? 10원 한 장이라도 친정에 가는 날엔 너 이혼하는 날이다. 알아? 그리고 너 상준이한테 네 부모 대리효도 시키니? 설마요.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어떻게 대리효도를 시켜요? 안 그래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한테 효도는 제가 해야죠. 어머님한테는 남편이 효도해야 하고요. 너 말 이상하게 한다. 그럼 내가 지금 너한테 대리효도 받겠다고 강요한다는 말이야? 집을 사줬으면 며느리 도리를 하라 이 말 아니니. 어쩜 당연한 걸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일러줘야 하니. 어머님. 어머님께서 사주신 건 아니죠. 엄연히 저희 부모님과 시아버지께서 반반 대주신 거죠. 그리고 아버님은 여전히 이 집 명의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따지고 보면 사주신 건 아니죠. 그래 너 잘났다. 얘 벌써부터 지 시부모 재산 탐내는 거 봐. 너 지금 우리 돈 탐나서 이러니? 설마요. 전혀 아니요. 시아버지께 감사하긴 하지만 저는 그 돈엔 욕심 없어요. 다만 어머님께서 계속 저희에게 집을 사줬다고 말씀하시길래 그건 아니라고 사실만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시부모님도 부모님이고 친정 부모님도 다 같은 부모님인데 차별하면서 효도하면 안 되죠. 설마 어머님은 시어머니한테만 효도하시고 친정 부모님은 나 몰라라 외면하셨어요? 어머어머. 매번 집을 해줬으니 라는 말로 시작하여 이것저것 요구를 하시니 저는 한숨이 남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집을 마련해 주셨으니 효도하라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오로지 시부모님에게만 효도하라는 말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저희 부모님도 자식들 편히 살라고 큰돈 쓰신 건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계속 제가 돈 탐내서 이러는 거라면 오늘 시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신혼집 내놓을게요.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해주신 돈이랑 제 돈 합쳐서 5억짜리 집으로 이사하면 돼요. 저 집 욕심 없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상준 씨가 저희 부모님에게만 효도하면서 살면 되고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거라면 저도 슬프지만 정말 어쩔 수 없죠. 참나. 됐다. 나 가마. 나오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어요. 집을 사줬다고 억지를 부리며 요새를 부리는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큰 시누이도 그랬죠. 남편에게는 연을 끊다시피 집을 나간 여동생도 있었지만 남편보다 3살 많은 누나도 있었어요. 대체 일도 안 하고 자기 남편도 안 살피는지 큰 시누이도 툭하면 저희 신혼집에 찾아와서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5번쯤 저희 집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큰 시누이도 일주일에 3-4번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와 큰 시누 둘이 저희 집에서 만나 저녁까지 먹고 가는 일도 허다했죠. 아주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시누는 늘 비꼬는 말투로 제게 기분 나쁜 말을 던졌습니다. 여자는 이래서 결혼을 잘해야 돼. 그치 올게? 중소기업 다니는 주제에 어떻게 10억짜리 아파트에서 살아보겠어? 우리 아빠 덕 아니었으면 올케는 이런 좋은 집 구경도 못했을 거야. 시누이는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걸고 넘어지며 저를 무시했죠. 저도 참으려고 했지만 매번 참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어렸을 때 산수 못하셨죠? 이 집 지분 50%는 저랑 우리 아빠가 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큰돈을 보태주셨고 그럼 절반씩 한 건데 어떻게 모두 시아버지 덕이겠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그 말을 듣고도 비웃으며 답했어요. 올케야말로 산수 못한 거 아니야? 그래봤자 우리 아빠 집은 50% 없었으면 이 집 못 샀잖아. 아빠 덕을 본 건 부정할 수 없지.
그 논리라면 상준 씨가 저한테 장가를 잘 온 거죠. 장인덕 아니었으면 상준 씨가 어떻게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겠어요. 올케는 참 한결같이 위아래가 없어. 그치? 어쩜 이렇게 뻗대? 며칠 전에 우리 엄마한테도 그랬다며? 그냥 인정을 하고 납작 엎드려서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은혜 잊지 않고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 사람이 왜 그렇게 뻣뻣해? 그리고 엄마가 달라는 용돈은 왜 안 줘? 지금 우리 엄마 무시하니? 이렇게 좋은 집 해줬는데 말이야. 하,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있으면 매일 업고 다녔어. 하여간 요즘 것들은 우리 엄마가 착해서 올케 가만 냅두는 거야. 올케는 복 받은 줄 알아. 형님은 개인적인 약속이나 일 없으세요? 친구는요? 그건 왜 물어? 어떻게 매일 저희 집에 찾아오시니까 하는 말이죠. 저 형님 덕분에 집에 CCTV도 안 달아요. CCTV?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형님이 매일 저희 집에 와서 죽치고 있으시니까 형님이 인간 CCTV나 마찬가지잖아요. 도둑도 못 들겠어요. 제 말에 형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더군요. 저도 참 시어머니와 형님의 방문이 지겨웠어요. 어쩜 매번 찾아와서는 볼 때마다 좋은 집 타령인지 사람이 어디 사는지가 뭐 그리 중요한가요? 물론 좋은 집에 살면 좋죠.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에게 말을 돌려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사는 곳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그 집에 사는 사람이죠. 보석함에 똥 들어있다고 그 똥이 보석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을 듣고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우이가 아무리 비아냥거려도 저는 이제 그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제게 날아오는 비난을 더 이상 그냥 참지 않기로 한 거죠. 그런데 몇 달 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친정 아빠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빠 회사 경리가 거래 대금을 가지고 도망간 거였어요. 그 금액이 무려 10억이 넘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리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어디에 꼭꼭 숨은 건지 찾을 수도 없었죠.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친정아빠는 큰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어요. 사업을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이끌어 오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큰 배신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하셨겠죠. 당장 거래처 대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빠 회사는 부도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쓰러진 아빠는 병원에 실려가셨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고요.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당장 친정오빠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한동안 아빠 회사 문제를 수습해야 했기에 친정오빠는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었습니다. 오빠는 원래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아빠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일을 그만둔 거죠. 그런데 프리랜서로 일도 없던 남편놈은 이 상황에서도 집에서 띵까띵까 놀더군요. 어쨌거나 오빠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엉망이 된 회사를 바로잡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밤낮 없이 거래처들과 끊임없이 통화를 하며 일을 수습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수습하기에 자금이 너무 부족했어요. 너무 큰 돈을 경리가 빼돌린 상황에서 회사의 현금 흐름을 유지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아빠가 쌓아오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졌죠. 저는 이렇게 무력하게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신혼집에 있는 제 지분 50%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빠를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자금 일부라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 계획을 가장 먼저 반대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절대 안 돼. 시궁집 담보로 대출 받았다가 그것도 날리면 어쩌려고 그래. 남편은 친정아빠 회사가 망하게 되면 결국 우리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걱정했어요.
남편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아빠 회사 자체에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저 일시적인 현금 보유의 문제이기에 제가 대출을 받아 도와주면 어렵지 않게 문제가 해결될 일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싫다고 몇 번을 말해. 그 정도 돈 없어서 망할 회사면 돈 있어도 망할 회사인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나 아빠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이렇게 무너지게 둘 수 없잖아. 제발 도와줘. 당장 현금 문제만 해결되면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오빠가 그랬어. 그 다음에 다시 대출금 해결하면 되잖아. 저는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내가 왜 내 집으로 그 위험을 감수해야 돼? 장인 사업 망하면 그 대출 다 우리가 떠안아야 된다고. 당신 집? 이 집 반은 우리 아빠가 해준 거야. 잊었어? 그래, 좋아. 그러면 당신이 가진 1억이라도 빌려줘. 당신 저번에 집 살 때 돈 안 보태서 현금 1억 가지고 있잖아. 그 정도 돈이라도 있으면 당장 숨통이 트일 수도 있을 거야. 제발 부탁해. 하지만 남편은 1억을 빌려주는 것조차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돈도 안 돼. 그건 내 비상금 같은 거야. 내가 그거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 피 같은 돈이야. 남들한테 한 푼 쓸 수 없어. 절대 못 빌려줘. 남?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는 남이야. 말장난하지 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무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남편의 태도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순간에 남편에 대한 정이 싹 사라져버렸죠. 결국 남편과 저는 그 문제로 대판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잖아. 당신한테도 가족이라고. 가족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외면할 수 있어? 우리는 부부잖아. 당연히 내 가족도 네 가족처럼 생각하고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네 아빠 사업 망하게 했어? 왜 나한테 난리야? 형님이 수습 중이라며. 형님이 알아서 하겠지. 왜 나한테 난리야? 정말 해도 너무한다. 앞으로 내 얼굴 어떻게 보고 살려고 이러니? 너야말로 네 친정집 문제로 우리 부부 재산 빼먹겠다는 심보이면서 앞으로 내 얼굴 어떻게 보고 살려고 이러냐?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알았죠. 아, 이 사람에게 우리 부모님은 가족이 아니었구나. 나보다 1억이 더 소중한 사람이구나. 남편의 진심이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로는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시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동의를 하든 말든 친정아빠를 돕기로 결심했거든요. 하지만 신혼집이 시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에 제 지분 50%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시아버지의 동의도 필요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절박하니 시아버지께서 저의 사정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친정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혼집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친정 아빠도 쓰러지셨고 아빠 회사도 무너질 위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시아버지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눈살을 찌푸리며 제 말을 듣더니 갑자기 크게 화를 내셨어요. 상준이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아이 네가 지금 정신머리가 있는 애야 없는 애야. 결혼한 여자가 대출까지 받아서 친정에 돈을 가져다 바치겠다고. 어디 그런 용치 없는 말을 할 수가 있냐. 아이 썩 내 집에서 나가라. 오늘 이야기는 네가 철이 없어 실수한 거라 치고 못 들었다 해주마. 어떻게 저런 냉정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다시 설명을 했어요. 아버님,
신혼집에 들어간 10억 중에 절반은 제 친정아빠가 주신 돈이에요. 지금 친정아빠 회사가 잠시 현금 흐름이 막혀서 고도 위기예요. 회사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서 잠깐만 가져다 쓰면 친정아빠 회사도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 대출받은 돈 바로 갚을 수 있어요. 제가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도 화를 가라앉히지 않으셨습니다. 아이, 그 집이 네 친정아빠 돈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그건 결혼 전이다. 넌 이미 결혼해서 우리 집 사람 아니야. 그러면 그 돈은 네 남편 돈인 거야. 네 돈이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그 돈을 친정에 가지고 가겠다는 게 아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신혼집에 들어간 돈은 이미 들어간 거고 아이 네가 결혼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이제는 내 아들, 네 남편에게 집중해야지. 어디 감히 친정에 돈을 가져다 주겠다고 계속 객기를 부리는 거야? 저는 시아버지의 태도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상황을 설명해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화를 내시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셨죠. 절대 대출에 동의해주는 일 없을 거다. 네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난 동의하지 않을 테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네, 아버님 뜻 잘 알겠네요. 그럼 제가 이 집 사람 안 하면 되는 거겠네요. 삼촌 씨하고 갈라서고 제대로 재산 분할해서 나갈게요. 저 년이 저게 미쳤나? 이혼할 거면 니년 몸뚱이만 나가. 어디서 재산 분할을 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끝이 없구나. 아줌마, 2년 전년 하지 마시죠. 그런 말은 아줌마 큰딸한테나 하세요. 한 번만 더 2년 전년 하시면 저도 바로 아줌마 고소해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뭐? 아줌마? 소년이? 그렇게 말하고 저는 시가를 나와버렸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었어요. 저는 정말 가슴이 무거워진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아버지의 반응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에게 대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저는 결국 신용대출 등을 알아보며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큰돈을 빌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보려 여러 은행과 대출기관을 알아보았지만 제 신용으로는 5천 정도가 한계였어요. 신용대출로는 제 기대만큼의 금액을 빌릴 수가 없었고 친정아빠를 도와드릴 방법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친정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오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면서도 밝았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 아빠 회사 문제 어느 정도 해결했어. 더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깨어났어. 어서 병원으로 와. 아빠가 수신이 너 찾는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른 병원으로 달려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식을 회복한 아빠가 침대에 누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빠의 손을 꼭 잡았죠. 아빠, 정말 다행이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빠 이제 괜찮다. 아이고, 이 우리 딸 걱정시켜서 미안하네. 아빠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시며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신에게 감사하다고 속으로 외쳤죠. 그리고 오빠가 도대체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빠 회사 문제를 해결했어? 그 격리 잡았어?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잖아. 오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집을 팔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빠가 집을 팔았다니 그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빠와 새언니가 아끼던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아빠의 회사를 구한 거였죠.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저는 오빠와 새언니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원래는 엄마 아빠 집 팔아서 자금 마련하려고 했는데 뭐 행령 소식 들은 거래처에서 재빨리 엄마 아빠 집 가압류를 걸어버리는 바람에 친정엄마는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네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던 거래처에서 친정 부모님 집에 가압류를 걸어서 집을 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오빠가 대신 자기 집을 팔아 자금을 마련한 곳이었어요. 오빠, 새언니,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새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고맙다니요. 저는 아버님이 깨어나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가족이 힘들면 다 함께 돕는 게 당연한 거죠. 아가씨가 감사해하지 않아도 돼요. 저희는 저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시댁에서 보여준 차가운 태도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가족의 위기를 돕는 건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인데 내 남편과 시댁은 그 당연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저는 새언니의 손을 꼭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아니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새언니는 여전히 웃으며 저를 안아서 다독여 주었어요. 오빠와 새언니는 집을 팔았으니 당분간 친정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새언니는 친정아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아빠와 함께 지내면서 돌볼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새언니가 너무나도 고맙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받았어요. 남편과 시댁이 보여주지 못한 따뜻함과 책임감을 오빠와 새언니가 보여준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남편과 시부모에게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지냈어요. 저는 진심으로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그 상황에서도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내가 대출 반대했던 건 옳은 결정이었어. 뭐 결과적으로 네 친정 아버지 문제는 잘 해결됐잖아. 내가 그때 무리하게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아서 더 큰 문제 막을 수 있었던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사실일지 몰라도 그동안 남편과 시아버지가 보여준 냉정함에 너무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 갑자기 시댁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워낙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서 옆에 있는 제게도 시어머니 통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준아, 어쩌면 좋니? 큰일 났어. 네 아빠가 젊은 여자한테 홀랑 넘어가서 그동안 그 여자한테 돈을 퍼주고 있었다는구나. 그런데 그 여자가 사기꾼이었다. 이를 어쩌면 좋으니? 무슨 소리야? 아이, 천천히 알아듣게 말을 해. 사기꾼이라니, 또 돈을 퍼주다니. 그 말을 듣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상대가 사기꾼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돈을 퍼주기 위해 자기 집은 물론 가게까지 담보로 대출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시아버지를 꼬셔 불법 도박판으로 끌고 간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시아버지는 꽃뱀에게 제대로 살게 당한 거였죠. 시아버지가 그 도박판에서 잃은 돈은 무려 3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상준아,
지금 네 아버지가 살던 집도 내가 살던 집도 다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이를 어쩌면 좋으니. 가게까지도 담보로 잡히고 이제 우리 식당도 날아가게 생겼어. 우리 망했다고. 한식당까지도 도박으로 담보 잡히고 가게가 문을 닫을 상황이라니 신부모님 집안은 아주 제대로 망할 위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 집에 찾아와서는 아주 뻔뻔한 요구를 해왔어요.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너희 신혼집 팔아서 일단 식당만은 살려야겠다. 적어도 가게는 살려놔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 아니겠니? 상준아, 신혼집 팔아라. 네가 그 집 내놓으면 일단 큰 위기는 넘길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럼 저도 거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어머님 문제 때문에 신혼집까지 날려야 돼요? 그 말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죠. 가족이 어려운 상황이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집이 중요해. 그래, 상준이가 옳은 말 했다. 너는 시부모가 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딴 말이 나오니? 아주 집밖에 모르는 매정한 것 같으니라고. 저는 그 순간 시댁의 친정아빠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떠올려 주었습니다. 그럼 저희 친정아빠가 어려울 때는 왜 외면하셨나요? 그때는 저희 가족이 힘들어도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셨잖아요. 이젠 저보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이웃치하게 굴고 싶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이고 자존심 굴려가면서 부탁하면 돼. 네가 그걸 무시하면 어떡해? 저는 남편의 비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1억으로 도와드려. 그 돈을 써서 당신 부모님 도와드리면 되잖아. 제 말에 시어머니는 남편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이셨죠. 하지만 남편은 그 말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결국 남편도 1억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 역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상준아, 고민할 때가 아니다. 네가 가진 1억이라도 내놔야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니? 제발 빨리 그 돈을 내놓거라.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1억을 내놓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사람이었죠. 엄마, 그 1억 빌려주긴 어려워. 미안해. 일단 신혼집 팔고 우리 그 돈으로 해결해보자. 아니 당신 헛소리 투정 그만하고 어서 신혼집 부동산을 금매로 내놔. 당신이 자택하나 본데 이 집 절반은 우리 아빠 명의야. 그래서 내가 동의 안 하면 팔지도 못하고 대출도 못 받아.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아? 저번에 우리 부모님 어려울 때는 잘만 그렇게 했잖아. 기억 안 나? 그냥 당신이 1억 내놓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 그때 저 역시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1억을 지키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자기 아들의 그런 행동에 크게 실망을 하더군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그 1억을 내놓을 수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던 거였죠. 제가 절대 신혼집을 못 팔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제 친정아빠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친정아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구걸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절대 신혼집을 안 팔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친정아빠를 설득해 제가 신혼집을 팔게 하려는 속셈이었어요. 친정아빠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는 제게 말했어요. 안 싸돈에게 5억 해드리자. 저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외면하는 것도 도리는 아니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친정아빠의 어려움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시댁이었잖아요. 도리?
무슨 돌이? 저 사람들 사전에는 돌이라는 단어 없어. 아빠도 알잖아. 아빠, 절대 시어머니한테 돈 빌려주지 마세요. 저도 이 집 안 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시댁에서 어떻게 무시했는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친정아빠는 그런 제 말을 차분하게 들으시더니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5억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네 신혼집에 있는 바깥 사돈 지분을 우리가 사는 걸로 하자.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제야 아빠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아빠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신혼집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를 제안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쯤 아빠는 도망간 경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경리가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회수한 상태였죠.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해진 아빠는 시아버지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겁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친정아빠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시아버지는 제게 신혼집 지분 50%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빠에게 5억을 받아가셨죠. 시아버지는 상황이 너무 절박했고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은 온전히 제 것이 되었어요. 하지만 5억을 받아간 시아버지는 결국 한식당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쌓인 빚이 너무 컸고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죠. 시아버지는 그 돈을 식당에 들이부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식당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살던 집 두 채도 모두 강제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후 충격과 시리에 빠진 시아버지는 완전히 잠적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다며 우리 신혼집으로 들어와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너 이 집에서 살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된 마당에 어디 갈 데가 있겠니? 너 이 집에서 살 테니 그렇게들 알거라. 그래, 엄마. 어쩔 수 없지.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일단 짐부터 풀고 푹 쉬어,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황당하더군요. 이제 신혼집은 온전히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인데 제 동의는 구하지도 않더군요. 죄송하지만 아줌마는 제 집으로 들어오실 수 없어요. 이 집, 이제 제 집이에요. 더 이상 아줌마는 저한테 간섭하거나 이 집에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아줌마는 그 싸가지 없는 아줌마 큰딸한테 가시는 게 어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당황하시더니 금세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너가 미쳤다더니 아주 제대로 미쳤구나. 아줌마? 내가 왜 내 아들 집에 못 들어와? 상준아, 안 되겠다. 저것부터 치워버려라. 재수가 없을라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차분히 받아 넘기며 대꾸했습니다. 제가 왜 제 집에서 나가요? 이 집 제 명의인 거 잊으셨어요? 아줌마나 나가요. 경찰 부를까요? 무단 침입으로 신고해서 콩밥 먹게 해드려요. 지금부터 딱 10초 드릴게요. 나가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이 집을 나가라고 말했죠. 당신도 나가. 나 이제 당신하고 같이 안 살아. 아니 못 살아. 당신한테도 10초 줄게. 잽싸게 내 집에서 나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저에게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날 내쫓아? 명의는 네 명의지만 우린 부부야. 네가 어떻게 날 내쫓을 수 있어?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 이혼하겠다는 거야. 당신은 이미 내 뒤통수를 여러 번 쳤어. 알아? 친정아빠가 어려울 때 당신이 한 행동, 시댁이 내게 했던 일들, 그 모든 게 쌓여서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게 내 결론이야. 그래서 이혼할 거야. 그리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도 도박하잖아. 아니야?
남편은 사실 인터넷 도박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그리고 시아버지가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할 때도 남편이 1억을 내놓지 못한 이유가 있었죠. 아니, 내놓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 1억이 이미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폴더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열어보니 도박 사이트와 접속이 되더군요. 그곳에는 남편이 불법 도박을 한 거래 내역이 가득했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휩싸였어요.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남편은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망에만 빠져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모아둔 그 증거들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보세요. 아줌마가 아들한테 1억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왜 이놈이 아줌마를 못 도와줬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미 도박으로 1억은 다 날렸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부전자전이라더니 어떻게 똑같이 도박으로 인생을 말아먹니? 상준아, 이게 다 무슨 말이니? 수진이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야? 아니지?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은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화를 냈죠. 일단 당신이 내 컴퓨터를 왜 뒤져? 그럼 내 개인적인 일이야. 이로 사생활 침해야. 나 너 고소할 거야. 고소? 네, 마음껏 하세요. 누가 무섭니? 너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고? 야, 나도 너 소송할 거야. 이혼 소송할 거라고. 너는 위자료나 중대해둬. 남편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게 수진아.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냥 호기심에 한 번 했다가 계속 일 타보니 본전 생각에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고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어요. 안 돼. 절대 이혼은 안 해. 못 나가. 여기 내 집이야.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10초 아까 전에 지났다. 난 충분히 시간 줬어. 경찰이죠? 무단 침입 때문에요. 네. 여기 땡땡동 땡땡마을 땡땡 아파트요. 제가 112에 신고를 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급하게 집을 나가더군요. 저는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이후 남편에게 크게 실망한 저는 법적 절차를 밟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고 결국 저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가진 게 개털이라 위자료를 못 주더군요. 그래서 대신 남편 통장에 가압류 걸고 차압해버렸습니다. 이제 슈퍼에서 맥주 한 캔 사 먹을 수 없을 거예요. 판결이 내려진 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과 허탈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까지.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친정아버지의 건강도 회복되었고 오빠와 새언니는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회사 일을 그만두고 오빠 부부를 도와 아빠 일을 돕기로 했고요. 그렇게 저는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기보다 씩씩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전시가에서 제게 한 가지 잘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건 바로 전 시부가 사라고 했던 그 아파트예요. 지금 가격이 크게 올랐거든요. 전 시부가 정말 아파트 보는 감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건 인정이네요.
아무튼 저는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의 응원 속에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요.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앞으로는 더 나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